자, 은행 취업 노트, 취업 노트를 경제학 관련되는 부분을 강의하게 될 최동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 쪽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고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고시 안에서 이제 경제학 관련되는 부분이 당연히 은행은 뭐를 만지는데요? 돈을 만지는 데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상식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쪽에서도 그 소양으로 은행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경제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금융 기본, 금융 용어나 아니면 금융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저도 금융기관에 이제 근무를 꽤 오래 기간 했어요. 오랜 기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객들하고 뭐 같이 얘기할 때도 금융 관련 부분과 더불어서 경제 관련 지식은 아주 필수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룰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눌 그 경제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난이도 깊은, 그러니까 학북대에 아주 뭐 계산이 복잡하게 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는 문제들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오지선다든 사지선다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텍스트, 아주 간단한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런 형태의 지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직관적으로 빨리 그게 답이다라고 해서 찍을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은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 때 경제를 공부하셨고 꾸준하게 그걸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경제학은 사실 학부 때도 근처에도 안 가봤다. 또는 근처에 가보긴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려워서 또는 너무 복잡해서 아니면은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썼다. 다른 스펙 쌓느라고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가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들은요, 은행 취업 관련해서, 취업 노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면서 앞쪽에서는 187문제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 기본 문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쉽게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또 이만큼에 해당하는 또 심화 문제가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심화 문제가 있는데 그 심화 문제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기본 문제 풀 때 그거와 연관돼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심화 문제들 중에서 일부분을 빼서 그 단락단락에 같이 넣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시험 공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실 시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1번 문제 풀다가 갑자기 뒤에서 100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다가 103번, 뭐 201번, 뭐 403번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같이 갖고 오면서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책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긴 하지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기본 문제 180문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일부는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또 남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심화 문제 쪽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지식을 이제 갖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 이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이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모르겠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용어에 굉장히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책들에 보면 앞쪽에 경제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문제풀이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해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강의는 별도로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해설 부분이 굉장히 축약을 해서 앞에서 깔아놓은 해설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봤을 때 경제학 그 앞에 해설을 안 볼 정도의 지식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앞에 해석이 돼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그만한 풀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에 게 거의 뭐 소용될 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심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굳히기는 하지만 기본 문제를 통해서 또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다 용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게 또 혹시나 강의를 못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문제만 풀더라도 그 기본은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잘 믿고요. 요거 하면 은행에서 경제학 문제는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자, 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장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 그죠? 아담 스미스가 떠오르게 되고요. 아담 스미스 기억 안 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학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기본을 닦으신 이게 경제학이다라고 하는 부류를 하나 만들으신 뭐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손. 손이 투명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걸 보고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가격에 대한 그래프예요. 제가 가격 또는 그냥 가격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량. 여기가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항상 X축하고 Y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사람은 우선은 공급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는 우리가 상품, 유형의 상품이거나 서비스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형태가 있는 거든 형태가 없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급하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가 있겠죠. 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목적은 뭘까요? 수요자의 목적은 뭐죠? 자,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 목적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수요자가 물건을 사는 목적은 효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효용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로 생각하셔도 돼요. 만족도 또는 만족감. 자, 물건을 사서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배가 고파요. 밥 한 그릇 먹으면 만족하잖아. 그렇죠? 포만감이 들잖아요.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재화가 필요해. 그럼 내가 재화를 제공해줘.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효용을 느끼든 만족감을 느끼든 본인이라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물건이 팔리면 본인은 뭐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이윤을 벌 목적으로 상품을 제작해서 또는 서비스를 제작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 수요자가 이게 꼭 필요해 또는 수요자를 위해서 나 저 사람이 만족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사회에도 필요한 상품을. 그러면 수요자가 사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 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또는 내가 저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더 많은 양을 구입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내 소득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당연히 그보다 적은 양을 수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
가만히 이 곡선을 살펴보면요. 어떤 곡선이 되냐면 하향하는 모양의 곡선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양이 적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하는 양이 많아지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우하향하는 곡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뒤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왜 우하향하느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 자, 수요 곡선 어떻게 된다? 우하향한다. 라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급자 입장.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물건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건을 더 만들어서 팔라 그러겠죠. 그죠? 그럼 물건값이 떨어지면 만들어봐야 별로 남는 게 없으면 굳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공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보니까 어떤 선이 되더라? 상향하는 곡선이 만들어지더라. 제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수님, 다 좋은데요. 왜 직선을 그면서 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여기에 굉장히 무수한 많은 점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그 줄어드는 폭이 일정하게 되면 직선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곡선의 형태를 갖고 갈 텐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어떻다? 수요 곡선은 하향한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상향한다.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상향하다가 이렇게 약간 체감하는 형태. 또 올라갈 때는 실질적인 선은 살짝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부분은 어디서 우리가 배울 거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간다. 자, 그러면 요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요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났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운데서 뭐가 생겼어요? 균형이 생겼죠. 물건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사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요 시점에서 자, 요 가격이면 살 수 있겠다. 요 가격이면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선이 요 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에서 요렇게 결정된 가격,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균형 공급량 또는 균형 수요량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말로 균형 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책마다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균형 거래량, 거래량으로 보시면 돼요. 균형 가격이고요. 자, 요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자, 어디서 형성이 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어디서 형성이 된다?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신호 전달의 기능이 뭐냐? 가격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사셔도 될 것, 수요량을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이 떨어졌어요라는 시그널 또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해도 돼요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 뭐다?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호의 전달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유인의 제공. 자,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수요자 또는 공급자한테 더 많이 사게 또는 적게 사게 이 물건을 더 선호하게 또는 선호하지 않게 하는 유인을 제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유인의 제공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소득의 분배 기능이 있어요.
자, 소득의 분배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근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목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목임금은 실질임금에 플러스 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봉급을 타잖아요. 또는 우리가 급여를 타거나 어떤 소득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물가가 100만 원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 번 게 아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여를 탔지만 내가 급여를 탔어요. 급여는 임금 협상에 의해서 단기간에는 좀 고정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임금을 탔어. 근데 물가가 올랐어. 임금이 만약에 요번에 한 5% 올랐어요, 임금이. 올해는. 근데 물가가 10% 올랐다면 나는 실질적으로 오른 임금을 받은 건가요? 떨어진 임금을 받은 건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5% 하락한 임금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또는 물가가 10% 떨어졌어요. 근데 봉급은 5% 줄었대요. 자, 봉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10% 하락했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봉급이 5%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이걸 소득 분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가격은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분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원론이나 이런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수요 공급의 법칙,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균형 가격, 균형량, 그리고 그 시장 가격, 신호 전달이나 위내 제공 이런 소득 분배나 이런 거 가지고 거의 뭐 꽤 많은 양의 학습을 하셔야지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다 정리해 보면 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 강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강의를 지금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경제학 서적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거든요. 검증을 많이. 이 수요함수가 맞느냐, 공급함수가 과연 맞느냐, 균형점이 분명히 여기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일주일 싹 뺄 거예요. 싹 빼고 이미 다 검증이 돼 있고 이미 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검증할 만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이론들이니까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만 집중하겠다?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겠다. 이게 실제 학부에서 강의할 때의 경제학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에 집중한다? 용어에 집중하면서 이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직관적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네 번째, 자원의 완전한 배분. 자, 일단은 틀린 것 같죠? 그쵸? 예, 완전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자원의 완전한 배분. 물론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뒤쪽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뒤쪽에서 배울 텐데, 거기서 또 얘기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자원이 완전히 배분된다는 얘기는 파레토 최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물건을 하나 더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윤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물건을 내가 하나 더 생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균형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내가 하나의 이득을 보면 누군가 하나를 손해를 보고 누군가 하나를 손해를 보면 누군가 하나를 이득을 볼 수 있는 딱 균형인 상태. 여기서 이제 완전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파레토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또 그런 내용들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원의 완전한 배분의 실패라는 부분을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독점기업. 자, 독점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본인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본인이 지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자원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기업을 위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독점 기업이나 또는 과점 기업도 있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뒤에서 가서 배우겠지만 이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완전 경쟁. 독점이나 과점 같은 경우 완전한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완전 경쟁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그 공공재, 나 외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배제성이나 아니면 비경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배제성은 이 사람이 대금을 안 냈다 그래서 내가 혜택을 주는 걸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이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선을 지켜서 이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제한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당신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냥 국경선 밖에서 물러나 계세요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경합성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강의를 듣고 계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바다에 그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어부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이 고기는 자기가 보니 A라는 어부가 잡았기 때문에 A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와서 그 고기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경합성이라는 얘기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A란 분이 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시간대 B란 부분도 들을 수 있고 C란 부분도 들을 수 있고 D란 부분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경합이 없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대금을 내면 들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대금을 내면, 즉 배제성은 있지만 대금을 내야 하지만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비경합성.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말이 어렵더라도 뒤에 가서 다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자, 그 독점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갖고 가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기 때문에 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독점기업에 대한 곡선이요.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또 공급량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자,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처음에는 이게 한계 수입 곡선이에요. 여기가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그러면 자, 수요량과 비용이 만나는 부분에서 공급량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량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해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공급량을 결정을 해요. 독점기업은. 여기서. 왜냐하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윤이 최대화가 되거든요. 최대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격은 얼마를 받냐면 여길 받아요. 이걸 받아요. 가격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회가 원하는 공급량은 여기에요. 사회가 원하는 공급량은 여기인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공급하는 공급량은 여기에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생산을 덜 했죠.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의 기능에 뭐는 안 들어간다? 자원의 완전한 배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게 4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은 이제 4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눈 부분들은 신호의 전달이나 유인의 제공, 소득의 분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원의 완전한 배분 같은 경우에는 독점에 대한 이런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을 중첩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이해 못 하신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에서 원하는 생산량보다 덜 생산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원의 완전한 배분이 발생하지 않겠구나. 그럼 독점 기업에서는 자원이 완전하게 배분되는 효율적인
어떤 시장 경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단어예요.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후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조금 아까도 사회적 후생이 덜 발생한 거거든요. 손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생은 그냥 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용. 만족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만족감이 극대화됐다. 즉 자원이 완전하게 배분이 돼서 다들 좋은 일로 만족감이 극대화됐다 또는 다들 안 좋은 일로 만족감이 최소화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적 후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라는 용어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서는 효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사회적 이득, 뭐 손실, 잉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후생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큰 흐름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4번.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걸 한번 골라보려 보네요. 자, 상관관계. 두 변수 사이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아도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인과관계. 한 변수에 생긴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세 번째, 규범경제이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제이론이다. 아, 요게 틀린 거네요. 요건 이제 실증경제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구성된 전체 집단을 놓고 볼 때 각 개인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우연적인 측면이 상쇄되어 버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하나 쭉 좀 살펴보죠. 자,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인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지문이죠. 그럼 이 이야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상관관계 먼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자율. 인과관계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을 따져보면 자, 이자율이 오르면 자, 이자율이 오른다. 자, 시장에서 이자가 올랐어요. 자, 시장에서 이자가 오르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만한 현상을 보면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일단 저축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요번에 금리가 올랐대. 그러면 난 쓰지 말고 돈을 보면 모을까? 그죠? 예.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저축이 늘어나요. 대신에 뭐가 줄어드냐면 투자가 일반적으로 보면 감소를 해요. 자, 이자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즉 수지 타산이 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축은 상승하고요. 투자는 감소를 해요. 자, 저축이 감소하면서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야,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소비 또한 줄어들게 돼요. 왜? 우리가 소득이 일정한데 소득을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올라서 저축 쪽에 좀 더 무게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 쪽은 일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어디서 어디로 소비에서 저축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였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이자율이 오르면. 원인이 이자율이 오르면 이제 결과는 저축이 늘어나거나 소비가 줄어들거나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걸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하나의 변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변인에 의해서 다른 변인이 움직이는 거.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관관계는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름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름철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름철인데 그러면 냉방기하고
냉방기기 여러 가지 있죠. 에어컨도 있을 거고, 선풍기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고, 냉풍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이다. 냉방기기하고요. 청량음료. 자, 여름철이 되게 되면요. 냉방기기도 많이 팔려요. 판매량이 늘어나고 청량음료도 많이 팔리거든요. 자, 여름철이 됐을 때 냉방기기도 많이 팔리고 청량음료도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요것만 보고 청량음료가 많이 팔리니까 냉방기기가 많이 팔릴 거야. 즉, 청량음료가 많이 팔리니까 에어컨이 많이 팔려. 청량음료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에어컨이 많이 팔리는 거야. 에어컨이 많이 팔리니까 청량음료가 많이 팔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냉방기기가 많이 팔리는 때 청량음료가 많이 팔리기는 해요. 또 청량음료가 많이 팔릴 때 냉방기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팔려요. 왜? 여름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여름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이런 것처럼 인과관계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아도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는 해. 근데 그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 인과관계보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상관관계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요즘에 빅데이터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옛날에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경우에는 표본으로 해서 추출해서 어떤 검증을 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데이터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많이 걸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해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좀 헐렁한 데이터, 약간 뭐 데이터로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데이터들도 다 끌어모으죠. 그래서 굉장히 큰 데이터 풀 안에서 뭐를 분석을 해요? 상관관계 분석을 주로 하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런 경우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럼 원인이 뭐예요? 그럼 그건 몰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랬대. 언제나 이랬어. 근데 원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니까. 근데 상관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마케팅을 이쪽 방향으로 가자 또는 이쪽으로 갈 거야. 전략을 이렇게 세우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상관관계 추정을 해서 많이 이제 움직이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 이론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상관관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물론 그렇다고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더 유용할 때도 있고 또 빅데이터가 더 유용할 때도 있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이런 인과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경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증경제라는 게 또 시험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죠. 용어에서 규범경제하고 실증경제. 자, 실증경제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든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실증경제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규범경제는 여기다가 뭐뭐이면 뭐뭐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뭐가 꼬리표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규범경제에서는 자기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기업한테 대책을 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업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청년 실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이 당연히 늘어난다. 그쵸? 그러면 실증경제학자하고 규범경제학자가 두 분이 나와서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청년 실업이 줄어드네요. 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분은 규범경제학자예요? 실증경제학자예요? 실증경제학자예요.
실질적인 사실을 그냥 얘기만 하고 끝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청년 실업이 줄어든다니까요. 늘어난다니까요. 끝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규범 경제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경제가 요즘 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 의견을 넣었죠. 그렇죠. 주관적인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분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규범경제학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와도 이 이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실증경제학이고요. 실제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뭔가 꼬리를 더 달아주는 게 보다 규범경제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규범경제 이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돼요. 이건 무슨 경제학? 실증경제학. 자, 대수의 법칙은 저는 이 대수의 법칙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빅데이터이긴 하는 거죠. 그치? 여기 이거는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라는 걸 판매를 해요.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보험을 판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보험 관련되는 원리. 그러니까 이제 대수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주로 이제 이게 사망률.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손. 관련되는 화재나 이런 부분들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사망률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은 20대 지금 현재 20대인 사람의 사망률은 또 30대인 사람의 사망률은 50대인 사람의 사망률은 진짜 그분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몇 세 정도 되면 돌아가실 거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의 경험치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수의 경험치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일정한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러면 이 확률이 안 나오게 되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을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은 뭐예요? 많은 수의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거기서 어떤 일관적인 하나의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상품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사위가 6개잖아요. 6면이잖아요.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질 때는 어느 숫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주 계속해서 던지게 되면 일괄적으로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온다라는 거죠. 확률이. 1이 100번, 2가 100번, 3이 100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그게 일정한 패턴을 갖고 가는데 그 6개가 전부 다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제 하는 게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개인이 구성된 전체 집단을 놓고 볼 때, 즉 많은 풀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분석해 보면 개인의 반응에서 나타난 우연적인 측면이 개인마다는 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모아서 살펴보다 보면 일관된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이 상쇄되고 어떤 큰 흐름이 보이더라. 그래서 우연적인 측면이 상쇄되어 버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수의 법칙.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도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왜? 금융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직접 관련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의 1번 문제 한번 가서 볼 거예요. 93페이지 1번 문제. 자, 뒤쪽으로 쭉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문제 지금 풀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근데 2문제 풀었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학 원론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의 이 분량이면은요, 우리는 지금 2문제 풀었지만 거의 한 40페이지로 그 정도 이상의 분량을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페이지를 막 넘나들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죠. 93페이지 1번 문제. 자, 규범경제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규범경제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한번 볼까요? 규범경제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사회적 순후생 손실. 후생이 뭐라 그랬어요? 효용. 그렇죠? 사회적 순효용, 즉 만족도. 자, 사회적 순후생 손실의 감소를 막기 위해 기업의 독점화를 막아야 한다. 자, 기업이 수요는 요만큼인데 실질적으로 자기 한계 수입이 이만큼이고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뭐를 결정한다? 공급할 수 있는 수요량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량에 의한 가격을 받으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큰 흐름으로 보면 이만큼이 이제 기업의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얼마만큼 수요량을 원해요? 이만큼의 수요량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자, 원래 원하는 수요량은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생산을 했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만큼의 생산을 덜 한 거죠. 그렇죠? 이유가 뭐였어? 이 기업이 뭐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따로 없거든요. 그냥 자기네들이 쳐다보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내면 팔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요만큼의 생산 부분만큼이 뭐가 된다? 사회적으로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만큼 덜 만족했잖아, 고객이. 그렇죠? 더 많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졌죠. 이걸 후생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후생손실, 순후생손실의 감소를 막기 위해선 기업의 독점화를 막아야 된다. 이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 그러면 자, 순후생손실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독점화를 어떻게 된다? 얘 독점화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니까까지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청년 실업을 늘려야 된다. 이건 뭐예요? 규범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니까 뭐뭐 해야 한다. 뭐예요? 규범경제학이죠. 그렇죠? 두 번째, 정부는 정보통신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통신 관련 인적 자본을 구축해야 된다.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해야 한다. 뭐예요? 규범경제학이죠. 야,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 부분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 정부가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확대 재정 정책을 핀다는 얘기는 수요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가서 다 배울 거예요.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수요를 늘리게 되면 원래 생각했었던 원래 우리가 산출했었던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은 공급량이 발생이 돼요. 근데 더 많은 공급량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자, 이자가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배웠죠. 근데 그렇게 돼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백을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공급량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걸 구축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구축효과.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축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적혀있는 게 그거예요.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 부분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피려면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원, 즉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을 해요. 자,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게 되면, 자,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했죠? 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이 시장에 공급이 될 거잖아요. 근데 꽤 많은 채권이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물건값은 싸지겠죠. 그쵸? 자, 채권 가격이 싸진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싸다라는 건 이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이 싸다라는 건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채권 가격이 싸진다라는 건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정부에서는 이만큼의 소비를 늘리고 싶었는데, 생산을 이만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싶었는데, 요만큼이 다시 이자율 때문에 백도하더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구축효과라고 얘기한다. 자, 그 구축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한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지.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요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기억을 한번 하자고요. 뒤에 가서 이유는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 거죠. 이건 실증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정부는 고용 증대를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뭐뭐를 위해서 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규범 경제학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또 볼까요? 자, 요번 문제도 93페이지 1번 문제예요. 자, 이번 문제도 왜냐면 한 페이지에 지금 챕터가 다르죠. 그렇죠? 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심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갑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 자, 원인과 결과냐? 아니면 그냥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 따져보는 거예요. 자, 2018 다음 대화에서 갑이 범하고 있는 오류. 갑이 그랬어요.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되었어. 그러게 참 대단한 일이지? 라고 했더니 갑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대부분의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래. 우리나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됐으니 곧 3만 달러가 될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다라는 거지. 뭐냐면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이 보니까 다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계올림픽을 치렀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계올림픽을 치름으로 해서 3만 달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니거든요. 상관성은 있지만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만 보고 1에서 5번까지는 안 쳐다보더라도 이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구나. 즉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이 사람은 뭘로 인식하고 있다? 인과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1, 3, 4, 5번은 이제 각각의 틀린 답이 되겠죠. 공공재와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 경제. 여기서 공공재와 외부 효과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물론 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하고 규모의 경제, 범위 경제를 한 번 더 살펴보죠. 이 두 가지는.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역선택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다.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자,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요,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다른 말로 정보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우량체라는 부분이 건강하신 분,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생명보험, 생보. 그러면,
우량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길 바래요. 그래야 보험금이 덜 나갈 거잖아.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비우량채에 해당하시는 약간 몸에 문제가, 자기 스스로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더 가입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잘 모르잖아.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역선택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역선택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 또 문제를 또 우리가 풀 거예요. 이런 게 역선택이라는 거고, 그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예로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금융기관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은행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은행 상품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손해보험. 손해보험에 뭐 화재보험이 있다. 만약에 화재보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가 계세요.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내 건물에 불 나면 어떻게 돼? 망하지 않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신경을 바짝 쓰죠. 그쵸? 근데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했을 때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화재에 대한 게 여기가 좀 둔감해지죠. 예, 여기는 굉장히 보험 가입 안 했을 때 민감하다가, 그쵸?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야,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유, 보험이 들었으니까 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 나중에 사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도덕적 해이. 예, 그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범위의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범위의 경제가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규모의 경제의 대표적인 게 포철.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규모가 클수록 생산 비용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경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게 되면,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구두를, 그러니까 가죽 자켓을 만드는 회사에서 가죽 혁대, 그 다음에 가죽 신발도 같이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품목이지만 훨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재벌 기업분들께서 또 우리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범위의 경제 때문이다. 뭐 얘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범위의 경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8페이지에 문제 3번. 문제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할 건데 18페이지 문제 3번 한번 봐보죠. 자, 다음에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자, 기회비용.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은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은 간단히 보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딱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쌀, 자동차, 컴퓨터 할까요? 여기는 컴퓨터와 자동차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하나도 생산 안 했을 때 컴퓨터 100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만 생산했을 땐 자동차를 그래서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자동차 한 대당 컴퓨터 10대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한 대당 컴퓨터 10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10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 한 대를 포기할 때, 또는 자동차 한 대를 포기하면 컴퓨터 10대 만들 수 있죠. 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10대를 포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거는,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예요? 취업으로 버는 돈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회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대가 중에서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가치라고 얘기하게 되면 내가 뭐 대학을 그만두면 놀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뭐였어? 취업이었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였어. 그러면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몰비용.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비용.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자, 제가 극장 가기 영화표를 하나 샀어요. 영화표를 10,000원 주고 하나 샀어.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랬다. 길 가다 잊어버렸네. 영화표 분실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영화표를 또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영화 관람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기회비용은 얼마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두 개 합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걸 매몰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영화표를 잊어버렸으면 회수 못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은 뭐다? 이미 지불했지만 회수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매몰 비용. 그럼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사항이 아니겠지.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통제 경제. 시장과 정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체제. 이거 혼합경제죠. 자, 시장이 주도해서 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 시장경제. 정부가 주도해서 가는 걸 통제경제. 그리고 시장과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는 걸 혼합경제. 그럼 여기선 시장과 정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혼합경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자, 생산 가능 곡선은 한 경지에서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지웠잖아. 지울 걸. 별로 안 이뻤어요. 좀 제가 과장되게 그렸어요. 보면 여기는 접점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완만하죠. 여기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렇죠? 자, 여기가 컴퓨터고요. 자동차라면 차라면 자 보세요. 이 비용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산할 수 있는 게 컴퓨터 100대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10대이거나 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자동차 생산 안 하면 컴퓨터 100대이죠. 아무것도 컴퓨터 생산 안 하면 자동차 10대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이 점에서는요. 각각의 이 점에서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내가 생산할 가능한 최대치의 조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컴퓨터 100대지만 여기서는 자동차 10대죠. 여기서는 뭐 컴퓨터 90대에 자동차 1대 뭐 이런 식의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쭉 이제 그런 형태의 일부 자동차, 일부 뭐 컴퓨터, 일부 자동차, 일부 컴퓨터가 쭉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건 뭐가 될까요? 생산 불가능이죠. 왜?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조합은 여기야. 근데 여기를 요구해. 이거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있으면 점이. 이건 뭐가 될까?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거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된 거고, 여기는 자원 배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과소 생산한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러한 특징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급격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기회비용, 이 체증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선 뭐 이런 부분들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데 그 이유가 뭐냐? 기회 체증,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컴퓨터 포기량보다 여기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서 들어가는 컴퓨터의 포기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생산할 때 이만큼 포기를 해야 돼. 이만큼 포기. 여기 컴퓨터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요만큼 생산할 때 요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그래요. 그냥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좀 완만하고 이게 좀 가파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산자가 컴퓨터를 잘 생산하는 생산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잘 생산하는 생산자도 있겠죠. 그렇죠? 노동자가, 근로자가 여기서 투입이 됐는데 컴퓨터를 되게 잘 생산하는 그 전문화된 인력이 있을 거고요. 자동차를 잘 생산하는 전문화된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어디선가 선상에서는 그 조합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움직이겠죠. 근데 그게 점점 어느 쪽으로 올수록 자동차 쪽으로 점점 올수록 자동차를 잘 생산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 생산에 투입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컴퓨터를 적당히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도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투입이 돼 있겠죠. 그게 요 선상일 거예요. 근데 점점 일로 오면 올수록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 자동차는 잘 생산 못하는데 컴퓨터는 생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자동차 생산 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이제는 컴퓨터 10대가 아닌 15대 또는 20대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 그전에는 자동차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력으로 자동차 생산했고 컴퓨터 생산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인력만 이쪽에 보충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로스가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갔고 자동차는 잘 못 만들고 컴퓨터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자동차 쪽에 생산 라인에 깔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산성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생산은 그다지 안 늘어날 거라고. 근데 컴퓨터는 이걸 전문화돼서 만드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의 생산량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겠죠. 기회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파라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점점 우하향할수록 어떻다?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그 이유는 뭐다?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 체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은 뭐다? 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적절히 잘 조화가 되어 있는 회사라서 이 점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기회비용들이 그다지 많이 양쪽에 배분이 안 되는데 그게 한쪽으로 쏠릴수록 자동차 쪽으로 쏠리게 되면 컴퓨터를 잘 생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자신이 없는 자동차 쪽의 생산에 몰리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잔뜩 와 있어도 자동차 생산량은 안 늘어날 거고, 즉 비효율적이 될 것이고, 컴퓨터는 더 많이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갖고 가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었던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산 가능 곡선과 뭐 규모 경제 이런 부분들, 역선택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우리가 지속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속 나온 얘기 또 나오고 나온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딱 이해 못 하셨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래프만 봐도 우리가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 어차피 다음에 나올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그죠? 그리고 일로 갈수록 컴퓨터 생산량은 더 많이 줄어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기회비용 체증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가 끝.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